한국 배는 필요 없습니다. 카타르 에너지부 차관이 전 세계 앞에서 큰 소리쳤습니다. 6조 4천억 원을 아끼겠다며 한국의 우수한 조선소를 외면하고 LNG 운반선 90척을 전부 중국에 넘겨버렸습니다. 그런데 2년 후 새벽, 그 거대한 배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잇따라 멈춰섰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폭발 직전까지 치솟았고 전 세계 원유의 4분의 1이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이 불바다가 될 뻔했습니다. 3번의 참사 끝에 카타르가 날린 돈은 무려 13조 원. 결국 그 차관은 거제도로 날아가 7년 대기 줄맨 끝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중국을 선택한 대가로 13조 원을 허공에 날린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새벽 3시 47분이었습니다. 거대한 화면 위에서 붉은 글자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LNG 냉각 시스템 전면 정지. 경과 시간 22분. 탱크 내부 온도 급상승. 압력 한계치 접근 중. 그 한 줄 한 줄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제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와이셔츠가 살갗에 들러붙었습니다. 입안이 바싹 말라 침조차 삼키기 어려웠습니다. 현장 통신망에서 들려오는 엔지니어의 목소리는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가스를 바다로 배출해야 합니다. 탱크가 한 개를 넘으면 선택지는 둘뿐입니다. 수천억 원짜리 가스를 바다에 버리거나 배와 함께 폭발하거나 그 중간은 없습니다. 저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 배에는 가스 탱크가 5개 실려 있었습니다. 5개가 동시에 터진다면 그 위력은 소형 핵폭탄에 맞먹습니다. 주변 해역 수십 킬로미터가 잿더미로 변하고 구조선조차 접근하지 못한 채 바다가 불타오르는 것을 그저 지켜봐야만 합니다. 머릿속으로 그 장면을 그리는 것만으로도 손바닥에 땀이 배었습니다. 27분이 지났을 때 저는 화면 한 구석의 지도를 확인했습니다. 붉은 경고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이었습니다. 전 세계 원유 수송의 약 4분의 1이 통과하는 바닷길입니다. 저 배가 그곳에서 터진다면 바닷길이 막히고 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전 세계의 비난이 카타르 한 나라로 쏟아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내놓을 변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곧 국가 신뢰의 완전한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31분. 긴급 상황실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에너지부 장관 압두라지즈 알카비, 안보실의 유세프 빈 하마드, 그리고 기술팀장까지 모두 자리를 지켰지만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거친 숨소리만이 회의실 바닥에 가라앉았습니다. 누군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었다가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고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유리잔이 테이블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러다 한 명씩 차례대로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왜 저를 보는지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방 안에서 그 90척의 발주 책임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라시드 빈 칼리파 알마리입니다. 카타르 에너지부 차관으로서 LNG 운반선 발주 전략을 22년간 총괄해 왔습니다. 제가 직접 서명한 계약서만 300건이 넘습니다. 이 업계에서 저희 안목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날 새벽 이전까지는 그랬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대한민국을 향한 뜨거운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35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에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폭발까지 남은 시간을 숨죽여 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친 것은 기술도 중국도 아니었습니다. 2년 전에 작성되었던 그 한 장의 서류였습니다. 폭발까지 남은 시간보다 그날 제가 했던 오만한 서명이 저를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단지 배가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시간도 저희 22년도 함께 멈춰 심판대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날의 일을 첫 번째 사고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명백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어리석은 판단이 불러온 필연이었다는 것을. 모든 재앙은 2년 전 그 섣부른 서명에서 이미 잉태되어 있었습니다. 2년 전 그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카타르 역사상 가장 거대한 발주 프로젝트가 테이블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초대형 LNG 운반선 90척. 마지막까지 한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경합했고 최종 후보로 두 나라만 남았습니다. 한 척당 가격 차이는 700억 원이었습니다. 90척 전체로는 무려 6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압도적인 숫자를 회의 테이블 한가운데에 올려놓았습니다. 6조 4천억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중국입니다. 회의실은 넓고 서늘했습니다. 길게 늘어선 테이블 위로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떨어졌습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조 4천억이라는 숫자 앞에서 반박할 사람은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곧 저에 대한 신뢰라고 믿었습니다. 제 말 한마디에 좌중이 따라오는 그 느낌이 솔직히 말하면 저는 좋았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라르스 에릭센. 노르웨이 출신의 기술 품질 총괄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거제 조선소에서 5년간 파견 근무를 하며 현장을 두 눈으로 겪어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두꺼운 자료 뭉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상세한 데이터들이 빼곡했습니다. 도표와 수치가 빽빽하게 들어찬 그 종이 위로 그의 손가락이 떨리며 한 줄을 짚었습니다. 차관님, 반드시 한국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절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눈앞에 초기 비용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10년, 20년 후의 안정성을 보셔야 합니다. 한국 조선소는 냉각 시스템 하나를 설계할 때도 이중화 구조를 고집합니다. 주 시스템이 죽어도 보조 시스템이 끝까지 배를 살려냅니다. 중국 조선소에는 그 생명줄이 없습니다. 700억 원의 차이가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그건 비용이 아니라 사람의 목숨값입니다. 저는 그의 자료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손등으로 종이를 슬쩍 밀어내며 입가에 옅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라르스, 당신은 기술만 알지 큰 그림은 전혀 모릅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저는 제가 매우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6조 4천억 원입니다. 그 돈이면 사막 위에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짓습니다. 우리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좀 더 꼼꼼하다고 해서 그 천문학적인 돈을 더 쓰겠다고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합니까? 경영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차관님, 이건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닙니다. 안전입니다. 사람 목숨이 걸린 안전입니다. 한 번이라도 좋으니 이 데이터를 직접 봐 주십시오. 기술자는 늘 최악만 가정하지요. 그게 당신들 직업병입니다. 하지만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는 확률을 봅니다. 라르스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푸른 눈에 실망이 차오르는 것이 보였지만 저는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그 눈빛이 거슬렸습니다. 일개 기술자가 감히 국가 정책을 책임지는 차관 앞에서 고집을 부린다는 것이 그때의 저에게는 불쾌하기만 했습니다. 그는 결국 입을 다물었고 펼쳐놓았던 자료를 천천히 챙겼습니다. 종이가 스치는 소리만이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그가 자료 뭉치를 옆구리에 끼고 문을 향해 걸어가던 그 뒷모습을 저는 그때 아무런 감흥 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오히려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고집 센 외국인 하나가 드디어 물러섰다고.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에는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서류에 결제 도장이 찍혔습니다. 최종 서명란에는 제 이름이 굵게 새겨졌습니다. 라시드 빈 칼리파 알마리. 펜을 쥔 손에 힘을 주어 또박또박 서명하던 그 순간 저는 국가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절감한 훌륭한 결정을 내렸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오로지 숫자가 정답이라고 생각했고 22년의 경력이 그것을 증명한다고 자만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하의 최고급 식당에서 동료들과 축배를 들었습니다.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울렸고 창밖으로는 도하의 화려한 야경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황금빛 조명이 사막의 도시를 수놓고 있었습니다. 와인잔 너머로 동료가 제게 말했습니다. 역시 차관님이십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그 외국인 기술자 말에 흔들렸을 텐데요. 저는 웃으며 잔을 들었습니다. 흔들릴 게 뭐가 있습니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6조 4천억 원을 아낀 사람, 카타르의 미래를 지킨 사람, 그게 저였습니다. 입안에 퍼지는 와인의 향이 그날따라 유난히 달콤했습니다. 그날 밤 하늘에도 별이 떠 있었을 텐데 저는 단 한 번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장부 위에서 춤추는 숫자만 보였으니까요.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그 서명 한 번이 어떤 가혹한 청구서가 되어 돌아올지를. 그리고 라르스가 챙겨나가던 그 자료 속에 카타르의 운명이 적혀 있었다는 것을.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배들이 한 척씩 인도되었습니다. 거대한 선체에 카타르의 국기가 선명하게 도색되었고 우리의 가스를 가득 싣고
전 세계의 바다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매 분기 보고서에서 6조 4천억 원의 절감 효과를 자랑스럽게 보고했습니다. 그때마다 회의실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고 저는 그 박수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상황실의 카운트다운은 어느새 40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온도 그래프가 가파르게 치솟았습니다. 누군가 손바닥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또 누군가는 두 손을 깍지 낀 채 입에 대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공기 중에 비릿한 긴장감이 떠다녔습니다. 땀과 식은 커피 냄새가 뒤섞인 그 좁은 방의 공기가 지금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모두의 얼굴이 핏기 없이 창백했습니다. 차관님, 기술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이마에 굵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결정하셔야 합니다. 더는 못 버팁니다. 47분을 넘기면 압력이 한계치를 돌파합니다. 47분. 저는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붉은 경고등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폭발인가, 방출인가. 그 사이에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자연의 법칙은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목구멍이 조여왔습니다. 저는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배출하시오. 제 입에서 그 말이 떨어졌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가스를 바다로 배출하시오. 지금 당장. 명령이 떨어지자 현장이 분주해졌습니다. 통신망 너머로 다급한 외침과 기계음이 뒤섞였습니다. 잠시 후 화면 속 온도 곡선이 정점에서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압력이 서서히 떨어졌습니다. 상황실 곳곳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알카비 장관이 의자 등받이에 몸을 털썩 기댔고 유세프는 이마에 땀을 손등으로 훔쳤습니다. 누군가는 두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컸습니다. 폭발을 막기 위해 68억 원어치의 가스를 호르무즈 해협 위로 흘려보냈습니다. 제가 직접 배출 승인을 내렸습니다. 막대한 자산이 검은 바다 위로 허망하게 흩어졌습니다. 배 전체를 잃는 것보다는 나은 선택이었지만 68억 원이 결코 적은 돈입니까? 최신 병원 하나를 짓고도 남을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한순간에 바닷물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저는 화면을 통해 멍하니 지켜보았습니다. 새벽 5시가 넘어서야 최악의 위기를 간신히 넘겼습니다. 배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한 채 예인선 두 척에 끌려 가장 가까운 항구로 처참하게 들어갔습니다. 25만 톤짜리 거대한 철덩어리가 작은 예인선에 질질 끌려가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짐승이 숨을 거둔 채 떠밀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상황실 창밖으로 동이 트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일단 큰 불은 껐다고, 운이 나빴던 거라고. 하지만 진짜 위기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장관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단둘이 남은 방에서 알카비 장관이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회 발표는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라시드. 이 바닥에서 한 번 불안감이 퍼진 시장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게 끝입니다. 그게 제가 평생 배운 유일한 진리입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경미한 기술적 문제로 일시 정지했을 뿐이며 곧 정상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발표하겠습니다. 장관이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거짓을 담은 발표문이 세상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제 책상 위에 놓인 기술팀의 내부 분석 보고서는 전혀 다른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붉은 글씨로 선명하게 박힌 한 문장이 제 눈을 찔렀습니다. 냉각 시스템 설계상 구조적 결함 가능성. 배제 불가. 확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길한 문구는 좀처럼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애써 외면하며 그 보고서를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지금은 조용히 넘겨야 할 때라고, 더 큰 그림을 봐야 한다고 스스로를 기만했습니다. 서랍을 닫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무엇을 뜻하는지 저는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라르스가 저를 찾아온 것은 바로 그날 오후였습니다. 그는 노크도 없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제 책상 앞에 무거운 얼굴로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침에 제가 서랍에 감춰둔 바로 그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손에 넣었는지 묻고 싶었지만 그의 표정이 너무 단호해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차관님, 이건 단순한 부품 불량이 아닙니다. 명백한 구조적 결함입니다. 저는 의자에 거만하게 등을 기댄 채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일부러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라르스, 배는 이미 항구에 안전하게 정박해 있습니다. 수리하면 그만인데 왜 이렇게 호들갑입니까? 수리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설계의 기초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면 같은 생산 라인에서 나온 배 전체가 시한폭탄입니다. 90척 전부 말입니다. 90척. 그 숫자가 다시 제 귀를 세차게 때렸습니다. 제가 직접 최종 도장을 찍었던 바로 그 90척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곧 표정을 추슬렀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제 22년이 통째로 무너지는 것이었으니까요. 라르스, 제가 한국에서 5년이나 근무하셨다니 한국 사랑이 대단하신 모양인데 그건 명백한 과잉 대응입니다. 고작 한 번의 사고를 핑계로 90척 전체를 불량품 취급할 셈입니까? 이 사실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카타르의 신뢰는 그걸로 끝입니다. 제 입에서 비아냥이 흘러나왔습니다. 라르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차관님, 제가 거제에서 직접 봤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밸브 하나를 설계할 때도 완벽을 위해 밤을 새웠습니다. 검증을 통과할 때까지는 결코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 조선소는 달랐습니다. 빠르게 물량을 빼내는 것만이 목표였습니다. 700억 원의 차이는 바로 거기서 나온 겁니다. 차관님이 아끼셨다는 그 돈은 사실 그들이 생략한 안전장치의 값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도하의 마천루가 사막의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등진 채 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제가 22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문제가 커지기 전에 조용히 덮고 막아내는 것입니다. 지금 이걸 공식적으로 인정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당신 같은 기술자는 평생 이해하지 못할 영역입니다. 라르스가 제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한층 낮게 깔렸습니다. 차관님, 지금 체면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두 번째 사고가 터지는 순간 카타르는 모든 걸 잃습니다. 그때는 덮을 수도 없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마주 보며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라르스, 당신은 어디까지나 기술자입니다. 저는 국가의 거대한 사업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단 한 번의 오류 때문에 사업 전체를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조용히 묻고 넘어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더 이상 이 문제로 제 방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라르스는 한참 동안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무거웠지만 저는 그것조차 그의 패배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이내 들고 있던 보고서를 제 책상 위에 툭 내려놓고는 미련 없이 돌아서서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 문소리가 유독 무겁게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2년 전 회의실에서 자료를 챙겨나가던 그의 뒷모습과 방금 문을 닫고 나간 그의 뒷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한 마음이 들 때마다 저는 그 숫자를 떠올렸습니다. 6조 4천억. 그 숫자가 제 방패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텅 빈 사무실 소파에 홀로 앉아 어둠을 응시하다가 다시 서랍을 열어 그 보고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붉은 글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구조적 결함 가능성. 배제 불가. 저는 그것이 일회성 고장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어느 조선소에서 만든 기계든 흔히 겪는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최면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문을 닫고 나가던 라르스의 쓸쓸한 뒷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거제 조선소의 기술자들은 밸브 하나를 설계할 때도 완벽을 위해 밤을 새운다던 그 말. 검증을 통과할 때까지는 결코 퇴근하지 않는다던 그 말. 그리고 제가 아꼈다는 그 돈이 사실은 누군가 생략한 안전장치의 값이었다는 그 말. 저는 오직 6조 4천억 원을 아꼈다는 성과에만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도대체 무엇을 희생시켜 얻어낸 결과인지 그날 밤 처음으로 어렴풋이 되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저는 다시 평소의 저로 돌아갔습니다. 차갑고 확신에 찬 오만한 차관으로 말입니다. 그날 새벽 우리는 간신히 배 한 척을 살려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서랍 속 깊은 어둠에 묻어버렸습니다.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잠시 미뤄둔 것뿐이었습니다. 깊은 바다 밑에 시한폭탄을 묻어두고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숫자를 헤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또다시 고요한 새벽을 찢는 비상 전화가 울렸습니다. 수화기를 쥔 제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며칠 전 겪었던 그 지옥 같은 밤의 기억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심장이 먼저 그 끔찍한 순간을 기억해낸 것이었습니다. 22분, 27분, 31분, 35분, 40분, 47분. 머릿속에 카운트다운이 다시 울렸습니다. 폭발 직전까지 내몰렸던 그 공포가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등에 식은 땀이 쭉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화는 항구에 정박해 수리 중이던 그 배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발주한 90척 가운데 완전히 다른 선박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습니다. 차관님, 또 멈췄습니다. 똑같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완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멈췄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라르스의 경고가 제가 비웃으며 책상 위에 내팽개쳤던 그 한마디가 며칠 만에 현실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미친 듯이 달려가 긴급 상황실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공기부터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극도의 긴장 속에서도 누군가 상황을 브리핑하는 소리는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쥐 죽은 듯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거친 숨소리만이 무거운 회의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알카비 장관의 날카로운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유세프 안보실장 역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과 비슷한 시선이었지만 거기 담긴 분노의 무게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의문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추궁이자 심판의 눈빛이었습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모든 결정의 책임자인 당신이 대답해보라고 침묵으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상황 브리핑. 장관이 억눌린 목소리로 짧게 지시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두 개의 복잡한 그래프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왼쪽은 며칠 전 첫 번째 사고의 데이터였고 오른쪽은 방금 발생한 사고의 실시간 데이터였습니다. 나란히 배치된 두 그래프는 소름이 돋을 만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온도 급상승 궤적부터 압력 변화, 그리고 시스템이 먹통이 되는 시점까지 마치 같은 틀로 찍어낸 것처럼 겹쳐 있었습니다. 라르스가 어두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스크린만 응시한 채 입을 열었습니다. 중국의 같은 조선소, 같은 생산 라인에서 정확히 같은 시기에 건조된 쌍둥이 배들입니다. 무려 950km나 떨어진 전혀 다른 바다에서 운항 중이던 두 선박이 토시아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방식으로 멈췄습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의 입에 모였습니다. 차관님, 이것은 결코 우연한 사고가 아닙니다. 그 선고 같은 말을 듣는 순간 제 등줄기를 타고 식은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전에는 그래도 어쩌다 발생한 불운이라는 변명 뒤에 비겁하게 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일한 방패마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두 번이나 심장이 멎어버린 배들 앞에서 우연이라는 변명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올린 채 그것이 떨리지 않도록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손가락 끝이 자꾸만 경련했습니다. 입안이 모래를 씹은 것처럼 까끌거렸습니다. 알카비 장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머지 선박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라르스가 대답했습니다. 해당 라인에서 출고된 배는 총 26척입니다. 이미 2척이 동일한 결함으로 멈췄으니 나머지 24척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똑같은 위험을 안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26척. 그 숫자가 거대한 망치가 되어 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수많은 배들이 끝없는 바다 위를 떠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가스를 가득 싣고 카타르의 이름을 옆구리에 단 채 전 세계의 해협을 누비고 있었습니다. 그 배들의 심장부에는 며칠 전 사고와 완전히 똑같은 악성 결함이 조용히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폭발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시한폭탄이었습니다. 지옥 같은 회의가 끝나고 저는 비틀거리며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가죽 의자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양손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어 2년 전 체결했던 그 계약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서명란에는 제 이름이 지울 수 없는 낙인처럼 찍혀 있었습니다. 라시드 빈 칼리파 알마리. 6조 4천억 원이라는 핏빛 숫자가 머릿속을 미친 듯이 맴돌았습니다. 그 돈을 아끼려고 저는 어리석게도 중국을 택했습니다.
라르스가 간곡하게 한국을 선택해야 한다고 호소했을 때 저는 도대체 무슨 말을 짓거렸단 말입니까? 기술자는 우물 안개굴이라 큰 그림을 보지 못한다고 짓밟았습니다. 경영의 묘미는 제가 더 잘 안다고 큰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 눈앞에 던져진 결과물은 연이은 2번의 대형 사고였습니다. 붕어빵처럼 똑같은 결함, 일치하는 고장 패턴, 재현된 공포, 그리고 바다 곳곳에 흩어져 있는 24척의 예고된 폭탄들. 라르스가 했던 말이 다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거제 조선소에서는 밸브 하나도 허투루 넘기지 않고 완벽한 통과 승인이 떨어질 때까지 밤잠을 반납했다는 그 이야기. 한국의 장인들이 영혼을 갈아 넣어 쌓은 그 신뢰의 시간을 우리는 얄팍한 6조 4천억 원의 돈뭉치와 맞바꿔 버린 것입니다. 그날 처음으로 저희 철옹성 같던 오만함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짙은 어둠이 깔린 저녁, 라르스가 다시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굳게 닫힌 문을 정중히 노크하고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분노의 불꽃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그 자리에는 참담한 피로감만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의 퀭한 눈 밑으로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차관님, 당장 모든 운항을 전면 중단시켜야 합니다. 26척 전부 말입니다. 지금 대양을 건너고 있는 선박들을 즉시 멈춰야 합니다. 저는 절망적으로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지금 일방적으로 물류를 멈추면 전 세계 고객들과 맺은 공급 계약이 전부 위약금 폭탄이 되어 돌아옵니다. 카타르가 가스를 제때 공급하지 못한다는 소문이 퍼지는 순간 우리는 끝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차관님, 여기서 3번째 사고가 터진다면 계약서 쪼가리가 다 무슨 소용입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며칠 전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라르스도 그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제 억지를 한참 동안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전수조사라도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운항을 강행하더라도 이 결함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정확한 실태는 파악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저는 핏발선 눈으로 라르스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름 끼치게 일치하던 2개의 그래프가 망막에 들러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저는 체념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십시오. 26척 모두. 라르스의 눈이 놀라움으로 살짝 커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빨리 승낙할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신속히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후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흐릿한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악몽이 여기서 멈춰줄까? 지금이라도 파국을 막을 수 있을까?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것은 22년 만에 처음 느끼는 종류의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늦은 밤, 조사 보고서를 움켜쥔 라르스가 다시 뛰어들어왔을 때 그의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차관님, 해운업계의 글로벌 운항 데이터를 전부 뒤졌습니다. 그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발주했던 바로 그 시기에 한국에서 건조되어 바다로 나간 대형 LNG 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격을 핑계로 걷어찼던 그 자리를 유럽의 선사들이 차지해서 뽑아낸 물량들입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그의 입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요. 그 배들은 어떻습니까? 결함 보고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정확히 같은 시기, 비슷한 규모, 그리고 똑같이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들. 하지만 한쪽은 벌써 2번이나 심장이 멎는 사투를 벌였고 한국이 만든 다른 한쪽은 단 한 번의 흔들림도 없이 위풍당당하게 대양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그 잔인한 품질의 격차가 바로 제가 맹신했던 6조 4천억 원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2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손바닥에서 차가운 땀이 배어나왔습니다. 6조 4천억 원. 그 돈이면 병원을 짓고 학교를 세운다고 큰 소리쳤던 제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울렸습니다. 불행하게도 전수조사 결과가 채 다 취합되기도 전에 3번째 재앙의 벨이 울렸습니다. 이번 사고는 이전 2번의 경고와는 질적으로 완전히 달랐습니다. 단순히 냉각 시스템만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의 심장인 전력 시스템이 완전히 블랙아웃되었고 외부와 연결되는 통신 시스템마저 동시에 끊어져 버렸습니다. 25만 톤짜리 거대한 철덩어리가 칠흑 같은 바다 한가운데서 완벽한 암흑 속의 유령선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저는 미친 듯이 울리는 전화기를 손에 꽉 쥔 채 넋이 나간 사람처럼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서 스르륵 힘이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사고는 그나마 냉각 시스템에 국한된 문제였고 위태롭지만 배 자체는 간신히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세 번째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거대한 배가 통째로 숨을 거둔 것입니다. 긴급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아주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 누구도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사고 당시에는 모두가 저를 쏘아보며 책임을 묻는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알카비 장관도 유세프 안보실장도 그저 묵묵히 책상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차라리 매서운 추궁이 나았습니다. 저를 외면하는 그 무거운 침묵이 뼛속까지 더 두려웠습니다. 이미 정치적 사형 선고가 내려진 사람을 대할 때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저는 22년 동안 이 냉혹한 바닥에서 뼈저리게 배워왔습니다. 스크린 앞에 선 기술팀장은 사시나무 떨듯 손을 떨며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전력, 냉각, 그리고 통신까지 3중으로 동시에 마비되었습니다. 선박이 바다 한가운데서 완전히 표류 중이며 자체 복구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급히 예인선을 급파한 상태입니다. 동시 마비라는 끔찍한 단어가 제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LNG선에서 심장과도 같은 전력이 끊어진다는 것은 곧 선박의 완벽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냉각 장치가 멈추고 외부와의 통신이 두절되며 조타조차 불가능해집니다. 게다가 그 안에는 폭발 위험이 극심한 가스탱크 5개가 실려 있었습니다. 거대한 시한폭탄을 품고 정처 없이 바다를 맴도는 셈이었습니다. 라르스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이번 세 번째 사고 선박과 앞선 두 척의 데이터를 정밀 비교했습니다. 세 척 모두 완벽히 동일한 전력 분배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는데 냉각 시스템의 결함이 결국 전력망 전체로 들불처럼 번진 것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품 교체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혈관이라 할 수 있는 시스템 전체가 근본적으로 썩어 들어갔습니다. 애초에 설계 도면부터 잘못되었다는 뜻입니다. 회의실은 쥐 죽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누구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스템 전체가 썩어 있다는 선고는 땜질식 수리로는 절대 파국을 막을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장관이 참담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국제 선급 기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술팀장이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기어들어가듯 대답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당 선박에 대해 전면적인 운항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모든 국제 항로 진입이 영구히 금지됩니다. 운항 부적합. 그 선고가 제 고막을 무자비하게 찢어 놓았습니다. 22년간 이 거대한 산업의 한가운데 있으면서 가장 두려워했던 바로 그 단어였습니다. 운항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거대 선박은 그저 바다 위의 골칫거리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 어느 항구도 정박을 허가하지 않으며 어떤 보험사도 손실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국가의 명예를 짊어지고 대양을 누비던 배가 국제사회에서 처참하게 퇴출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의 탄생을 알리는 계약서에는 바로 제 이름이 뚜렷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주요 외신 뉴스에 비참한 예인 장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25만 톤짜리 거대한 LNG선이 작은 예인선 두 척에 질질 끌려오는 굴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조명이 꺼진 채 검은 바다를 떠도는 그 배는 마치 거대한 짐승의 사체와 같았습니다. 그 선체 옆면에는 카타르의 국기가 선명하게 도색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 화면을 차마 끄지 못한 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도저히 두 눈을 뗄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얄팍한 오만함이 부른 가혹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도망칠 곳조차 없다는 사실을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치명타로 인해 제가 둘러댈 수 있는 변명의 시간은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기술팀과 재무팀이 합작한 최종 손실 보고서가 제 책상에 올라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적혀있는 손실 규모가 너무도 비현실적으로 거대하여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한 줄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억장이 무너졌고 다음 줄의 숫자는 이전보다 더욱 흉하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피해에 질려 마지막 총합 페이지를 보았을 때는 의자에 앉은 몸이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2조 1천억 원.
이것조차 아직 사태가 수습되지 않은 현재 시점의 확정 손실일 뿐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재앙은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2조 1천억 원이라는 거액이 허공에서 불타버린 것입니다. 6조 4천억 원을 아껴보겠다고 한국의 기술을 매몰차게 외면했는데 인도받고 고작 2년 만에 천문학적인 국부가 증발해버렸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것이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라르스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안고 집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것을 보니 결코 희소식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차관님, 26척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가 최종 도출되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창백한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그가 들고 있던 두꺼운 보고서를 책상 중앙에 쾅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26척 가운데 무려 21척에서 동일한 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균열의 정도 차이만 조금씩 있을 뿐 시스템의 뇌관이 썩어 들어가는 똑같은 시한폭탄을 안고 있습니다. 21척. 그 절망적인 숫자를 듣자마자 저는 척추가 무너져 내리듯 의자 등받이에 푹 파묻혔습니다. 초점이 흐려진 눈으로 하얀 천장만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전체 26척 중 21척이라는 끔찍한 숫자가 머릿속을 빙빙 맴돌았습니다. 그 괴물 같은 배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거센 파도를 타고 있었습니다. 가공할 위력의 시한폭탄 21개가 지구촌 곳곳을 활보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 흉한 무기들의 발주서에는 어김없이 저희 오만한 서명이 훈장처럼 찍혀 있었습니다. 무조건 전면 수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결함이 확인된 21척 모두 지금 당장 도크로 끌고 와야 합니다. 라르스가 단호하게 소리쳤고 저는 넋이 나간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21척을 폭탄인 줄 뻔히 알면서 바다에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4번째, 5번째 참사가 연달아 터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예상되는 총수리 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마른 입술을 떼며 물었습니다. 부품 전면 교체와 재설계를 포함해 한 척당 최소 5,200억 원이 듭니다. 라르스의 묵직한 대답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굳이 계산기를 두드려 볼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이미 제 머릿속에서 끔찍한 산수가 직관적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5,200억 원 곱하기 21척, 총 10조 9,200억 원. 10조 9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거대한 해일이 되어 저를 덮쳤습니다. 뼛속의 진해까지 모조리 빠져나가는 듯한 무력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6조 4천억 원을 아끼겠다고 그 가짜 예산 절감을 성과랍시고 으스대며 중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만한 선택이 10조 9천억 원짜리 살인적인 수리 청구서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어리석게 아끼려던 돈보다 이제 피눈물을 흘리며 지불해야 할 돈이 훨씬 더 거대했습니다. 여기에 이미 공중분해된 2조 1천억 원의 확정 손실을 더했습니다. 총 피해액만 13조 원. 6조 4천억 원에 눈이 멀어 꼼수를 부리다가 카타르의 13조 원을 심해 밑바닥에 처박아 버린 꼴입니다.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드넓은 사막 위로 붉게 타오르는 석양이 번지고 있었는데 그 풍경이 마치 흥건한 핏물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오만함으로 흘린 피, 그리고 저의 무능함 때문에 카타르가 억울하게 쏟아낸 피였습니다. 라르스, 제가 쩍쩍 갈라지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습니다. 이 배들을 전부 한국에 넘겨서 수리를 맡기면 도대체 얼마나 걸립니까? 라르스가 흠칫 놀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굳어 있었습니다. 자존심 강한 제 입에서 감히 한국이라는 단어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그 나라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으며 제 실수를 철저히 부정해왔으니까요. 당장 긴급 타전하여 일정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차관님, 지금 한국의 기술력을 확인한 전 세계의 선사들이 몰려들어 그들의 조선소는 발주 물량이 완전히 꽉 차 있습니다. 2년 전 우리가 콧대를 세우며 걷어찼던 그 자리들은 이미 다른 강대국들이 빈틈없이 채워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 이후로 대기줄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빈 도크가 남아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자리가 있을지조차 모른다. 그 잔인한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칼자루를 쥔 쪽은 분명 우리 카타르였습니다. 제가 펜을 들어 서명 한 번만 하면 90척이라는 거대한 물량을 안겨줄 수도 가차없이 빼앗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오만했던 시절,
저는 무참히 빼앗는 쪽을 택했습니다. 고작 6조 4천억 원을 아끼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질서가 완벽하게 뒤집혀 버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며 자리가 나기만을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비참한 처지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날 늦은 오후, 알카비 장관이 저를 다급하게 호출했습니다. 장관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그의 얼굴에는 짙은 먹구름이 끼어 있었습니다. 책상 한가운데에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적힌 손실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고 그 옆으로 각종 심각한 문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라시드, 방금 최악의 보고를 받았소. 하산 장관이 바닥으로 가라앉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글로벌 보험사들이 일제히 등을 돌리기 시작했소. 카타르가 발주한 모든 LNG선에 대해 위험도를 전면 재평가하고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통보해왔소. 저는 숨을 죽인 채 그의 입술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인상폭이 자그마치 52%요. 52%. 저는 그 잔인한 수치를 머릿속으로 빠르게 굴려보았습니다. 우리가 보유한 전체 LNG 선단의 보험료가 52%나 폭등한다면 매년 허공에 뿌려야 하는 추가 유지비만 수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3번의 사고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카타르라는 국가가 주도하는 LNG 운송 사업의 뼈대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대재앙이었습니다. 배를 바다에 띄울 때마다 오히려 천문학적인 적자를 보는 기형적인 구조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 측에서도 긴급 연락이 왔소. 장관의 절망적인 브리핑이 계속되었습니다. 기존에 맺었던 장기 운송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통보였소. 결함이 가득한 우리 배에 자신들의 에너지를 믿고 실어도 될지 바닥부터 다시 평가하겠다는 뜻이요. 저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은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시아의 주요 고객인 일본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파멸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한 국가가 불신을 품기 시작하면 다른 국가들도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마련입니다. 결코 막을 수 없는 공포의 도미노가 마침내 쓰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일본이라는 나라가 보내온 그 한 통의 연락이 저에게는 가장 뼈아팠습니다. 그들은 자국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라면 단 1%의 위험도 용납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일본이 우리 배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곧 전 세계가 우리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반면 그 일본조차도 한국이 만든 배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알카비 장관이 매서운 눈빛으로 저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시선의 무게가 제 숨통을 짓눌렀습니다. 라시드, 이것은 더 이상 일개 에너지 사업 부문의 실수가 아니오. 이것은 우리 조국의 존망이 걸린 국가적 위기요. 국가의 위기. 그 한마디가 제 뇌리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제가 22년 동안 헌신해 온 일은 오직 에너지 사업뿐이었습니다. 가스를 팔고 배를 발주하며 장부상의 숫자를 맞추는 것이 제 존재 가치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닥친 재난은 더 이상 종이 위에 얄팍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카타르라는 국가의 이름과 중동 최고의 에너지 허브라는 위상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이들이 공들여 쌓아 올린 그 거대한 신뢰의 탑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 오만한 두 손으로 그 모든 것을 박살내버린 것입니다. 당장 한국 조선소 쪽에 연락을 취하시오. 장관이 절박하게 명령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최대한 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하오. 이제 돈은 문제가 되지 않소. 지금 우리에게 진정으로 부족한 것은 시간뿐이오. 저는 참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장관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길고 어두운 복도를 걸어 나오며 2년 전 그 오만했던 회의실 풍경이 환영처럼 떠올랐습니다. 라르스가 자료를 펼치며 반드시 한국을 선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던 그 순간, 그리고 제가 그 자료를 쓰레기 취급하며 덮어버리던 그 비웃음. 기술자는 좁은 시야에 갇혀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경영의 정수는 오직 나만이 안다는 그 치기 어린 자만심. 그 오만함이 이제 국가를 파멸로 몰고 가는 피 묻은 청구서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비틀거리며 집무실로 돌아온 뒤 저는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태양은 이미 지평선 너머로 완전히 몸을 숨겼습니다. 광활한 사막 위로 번지던 붉은 노을조차 점차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차갑게 잠식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라르스가 급한 발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차관님, 방금 한국 조선소 측 책임자들과 긴급 타전을 마쳤습니다.
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라르스의 어두운 표정 속에 이미 제가 두려워하던 대답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현재 그들의 모든 도크 스케줄이 완벽하게 꽉 차 있다고 합니다. 비집고 들어갈 틈조차 없어서 최소 7년은 대기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우선순위로 새치기를 하려면 40%라는 살인적인 프리미엄을 얹어 주어야 하는데 그 돈을 낸다고 해도 당장 자리가 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고 합니다. 7년. 저는 고통스럽게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단 하루가 급한 마당에 7년이라는 영겁의 세월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스무한 척의 거대한 시한폭탄이 지금 이 순간에도 거센 파도를 타고 있었습니다. 당장 내일 새벽에 네 번째 폭발 사고가 터진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벼랑 끝이었습니다. 앞으로 7년 동안 그 스무한 척의 괴물들이 버젓이 전 세계 항로를 유령처럼 돌아다니도록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썩어버린 배를 완벽하게 고쳐낼 수 있는 곳은 오직 한국의 조선소들 뿐이었습니다. 다른 어설픈 국가들은 아예 대안조차 될 수 없었습니다.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철저한 검증을 끝마친 곳은 전 세계를 통틀어 오직 한국뿐이었으니까요. 라르스. 제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처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2년 전에 당신이 옳았소. 라르스는 묵묵히 저를 응시했습니다.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는 그를 향해 저는 처음으로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반드시 한국을 선택해야 한다고 당신이 피를 토하듯 호소했을 때 내가 당신의 말을 들었어야만 했소. 기술자는 시야가 좁아 큰 그림을 모른다고 내가 짓밟고 조롱했지. 경영의 본질은 나만이 안다고 거만하게 떠들었어. 내가 완벽하게 틀렸소. 라르스는 한참 동안 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깊은 눈동자 속에는 저를 향한 분노나 원망 따위는 이미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감당하기 힘든 짙은 피로감만이 가라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저희 독단에 무시당하며 속으로 삼켜야 했던 피로, 연달아 터지는 3번의 참사를 맨몸으로 수습하며 뼛속까지 스며든 극한의 피로였습니다. 차관님, 지금 위급한 상황에서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라르스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과제는 이 재앙을 앞으로 어떻게 수습하느냐입니다. 저는 패잔병처럼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100번 옳았습니다. 후회와 자책은 모든 사태가 끝난 뒤에 평생을 바쳐 해도 충분했습니다.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덩이부터 꺼야만 했습니다. 내가 직접 한국에 가야겠소. 라르스가 뜻밖의 결단에 놀란 듯 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차관님께서 직접 가신다고요? 그래. 내가 직접 가서 그들 앞에 머리를 숙여야만 하오. 이건 전화 한 통이나 화상회의로 어물쩍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오. 직접 그들의 눈을 보고 대면해서 진심으로 이야기해야 하오. 우리가 뼈저리게 잘못했다고,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애원해야만 하오.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두려웠습니다. 2년 전 그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버렸던 제가 이제 와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러 간다는 그 치욕스러운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짐을 꾸렸습니다. 낡은 서류 가방 안에는 13조 원이라는 참혹한 숫자가 적힌 손실 보고서를 챙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2년 전 체결했던 그 원흉 같은 계약서도 함께 넣었습니다. 제 서명이 박힌 그 문서를 왜 굳이 가져가는지 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직접 저지른 업보를 제 손으로 무겁게 들고 가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도하의 밤하늘에 별이 무수히 떠 있었습니다. 2년 전 그 밤에도 저렇게 별이 빛나고 있었을까요? 6조 4천억 원을 아꼈다는 헛된 쾌감에 취해 있던 그 밤에는 하늘을 올려다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외 출장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명운을 건 처절한 구원 요청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피부에 닿는 공기부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봄의 초입이었지만 불어오는 바람은 매섭고 차가웠습니다. 카타르의 뜨거운 열기에 익숙해져 있던 제 몸이 절로 움츠러들었습니다. 저는 코트깃을 단단히 세우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입국장을 나섰습니다. 제 곁에는 라르스가 말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곧장 차를 타고 거제를 향해 달렸습니다. 2년 전에는 당신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버렸는데 이제 와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러 왔다는 그
창밖으로는 낯설고 이국적인 풍경들이 끊임없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긴 시간 동안 단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부터 어떻게 꺼내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2년 전에는 당신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버렸는데 이제 와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러 왔다는 그 치욕스러운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거제의 거대한 조선소가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저는 경이로움의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거대한 골리앗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 있었습니다. 단순히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개의 크레인이 웅장하게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압도적인 높이와 규모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도크에는 배들이 빈틈없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LNG선 특유의 둥글고 거대한 탱크들이 눈부신 햇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시뻘건 용접 불꽃이 폭죽처럼 터져 올랐고 수천 명에 달하는 기술자들이 마치 거대한 유기체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경이롭고 거대한 산업의 스케일 앞에서 저는 완전히 압도되어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게 전부 LNG선입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네, 전부 다른 국가들에서 쏟아진 발주 물량들입니다. 라르스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2년 전 우리가 가격을 핑계로 걷어찼던 그 자리를 다른 강대국들이 앞다투어 채워버린 결과입니다. 저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2년 전 바로 저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 카타르의 배가 당당히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고집을 꺾고 서명만 제대로 했다면, 라르스의 충언을 귀담아 들었다면 지금쯤 저 거대한 도크에서 카타르의 긍지를 담은 배가 튼튼하게 만들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 황금 같은 기회를 고작 6조 4천억 원이라는 푼돈과 맞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이윽고 우리는 본관 회의실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한국 측 책임자들과 실무진이 이미 자리에 앉아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놀라울 만큼 담담하고 차분했습니다. 우리를 열렬히 환영하는 기색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차갑게 문전박대하거나 거부하는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흔들림 없이 고요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단단한 표정을 마주하자 2년 전 우리가 그들을 대했던 무례한 방식이 뼈아프게 떠올랐습니다. 우리였다면 분명 분노하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오만하게 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끝없는 대기실에 방치했고 얄팍한 숫자를 들이밀며 모욕적으로 흥정했으며 결국에는 매정하게 내버렸으니까요. 제가 먼저 무거운 입을 뗐습니다. 가슴속에서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최대한 솔직하게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간 넓은 회의실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2년 전 저희 카타르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품질과 신뢰는 외면한 채 오직 눈앞의 가격표만 보고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근시안적인 결정이 이런 참혹한 재앙을 불러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심장이 목구멍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현재 저희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스무한 척의 선박에 구조적인 결함이 발견되었고 당장 전면적인 수리가 시급합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22년간 이 냉혹한 업계에서 최고 권위자로 군림하며 단 한 번도 입에 담아본 적 없던 말이 마침내 혀끝을 넘어섰습니다. 제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그 말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을 때 책상 위에 얹어둔 제 두 손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2년 전 바로 이 사람들 앞에서 기술자는 큰 그림을 모른다며 거만하게 훈계했던 제가 이제는 살려달라고 애걸하고 있었습니다. 6조 4천억 원을 아끼겠다며 차갑게 등을 돌렸던 제가 이제는 그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꽤 오랫동안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국 측 담당자들이 서로의 눈빛을 조용히 교환했습니다. 그 고요한 침묵이 저를 천근만근의 무게로 짓눌렀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가장 상석에 앉아있던 한국 측 최고 책임자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차관님, 저희 역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조선소의 모든 도크에는 단 하나의 빈자리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향후 7년치의 건조 스케줄이 이미 전 세계 고객들과의 계약으로 완벽하게 확정되어 있습니다. 7년. 그 절망적인 숫자를 직접 귀로 듣는 순간 제 눈앞이 새카맣게 막혔습니다.
저희는 7년이라는 긴 세월을 결코 버틸 수 없었습니다. 당장 폭발할지 모르는 스무한 척의 배가 위험천만하게 바다 위에 떠 있었으니까요. 프리미엄을 지불하겠습니다. 원하시는 금액이 얼마가 되었든 전부 맞춰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성을 잃고 갈라진 목소리로 다급하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 책임자는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차관님, 이것은 단순히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다. 그 짧고 묵직한 한마디가 제 심장에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2년 전 제가 그들에게 쏟아냈던 폭언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6조 4천억 원이면 병원을 짓고 학교를 세울 수 있다고 세상의 모든 가치는 돈이 전부라고 거만하게 믿었습니다. 그 막강한 자본력만 있으면 세상의 어떤 질서든 제 마음대로 쥐고 흔들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온 대답은 세상에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치가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경영진도 최선을 다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약속은 드릴 수 없습니다. 저희를 끝까지 믿고 기다려준 기존 고객들과의 신뢰가 무엇보다 최우선이니까요. 신뢰. 그 고결한 단어가 귀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제가 2년 전에 가차없이 쓰레기통에 처박았던 것이 바로 그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이들이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목숨처럼 지켜내고 있는 것도 바로 그 신뢰였습니다. 우리는 얄팍한 6조 4천억 원을 탐내며 신뢰를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반면 그들은 눈앞의 이익보다 파트너와의 신뢰를 우직하게 지켰습니다. 그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가 지금 이 회의실에 완벽하게 뒤바뀐 가불의 질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게 피말리는 회의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얻어낸 명확한 확답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겠다. 추후에 연락을 주겠다. 그 원론적인 대답이 전부였습니다. 거제 조선소를 빠져나오며 저는 멍하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거대한 골리앗 크레인들은 여전히 힘차게 돌아가고 있었고 땀 흘리는 기술자들의 용접 불꽃이 찬란하게 터지고 있었습니다. 저 위대한 산업의 심장부 안에서 우리가 아닌 다른 국가들의 튼튼한 배들이 정성껏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제 발로 걷어차 버린 그 빈자리를 꿰찬 배들이 말입니다. 카타르로 초라하게 돌아온 뒤 저는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제의 그 경이로웠던 조선소에서 목격했던 압도적인 광경이 뇌리에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구름을 뚫을 듯 솟아있던 수십 기의 크레인들, 지평선 끝까지 이어져 있던 장대한 도크, 수천 명의 장인들이 뿜어내던 뜨거운 열기와 생명력, 그리고 40%의 엄청난 웃돈을 제시받고도 기존 고객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담담하게 자리가 없다고 선을 긋던 그들의 굳건한 표정. 저는 끊임없이 저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하필 한국인가? 어째서 전 세계의 모든 강대국이 앞다투어 한국 앞에 줄을 서며 번호표를 뽑는가? 왜 우리는 그토록 잘 나가던 중국을 버리고 한국 말고는 도망칠 곳조차 남지 않았는가? 2년 전에는 감히 그런 본질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게 한국은 그저 협상 테이블에 올라온 여러 선택지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가격은 다소 비싸지만 기술력 하나만큼은 제법 훌륭하다는 나라. 딱 그 정도의 얕은 인식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라르스를 불러 물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어떤 험난한 가시밭길을 걸어왔기에 지금 저렇게 전 세계를 발 아래 두는 압도적인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지를. 라르스가 들려준 이야기는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1970년대 그들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모래벌판에서 맨손으로 시작했습니다. 라르스가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본도 기술도 경험도 없던 가난한 시절에 거대한 배를 직접 만들겠다고 호기롭게 덤벼들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의 콧대 높은 선진국들이 그들의 무모한 도전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욕적인 비웃음을 견뎌내면서도 묵묵히 쇳물을 끓이고 철판을 잘랐습니다. 무려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꺾이지 않는 집념으로 그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거제에서 직접 두 눈으로 본 시기가 있습니다. 글로벌 조선업이 최악의 불황을 맞아 완전히 붕괴되었을 때였습니다. 전 세계의 선박 발주가 씨가 마르고 수많은 조선소가 파산하며 피를 흘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수만 명의 숙련된 기술자들이 거리로 쫓겨나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조선소들은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그 도크를 악착같이 지켜냈습니다. 핵심 기술자들의 손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다시 호황이 찾아올 것이라고, 그때를 대비해 기술력을 보존하며 버텨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직원들 월급 줄 돈이 말라붙어도 그들은 끝끝내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며 솔직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토록 비효율적인 고집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습니다. 라르스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차관님, 마침내 세상의 판도가 완벽하게 바뀌었습니다. 유럽의 가스관이 끊기고 해상 LNG 수요가 용암처럼 폭발했을 때 전 세계는 경악하며 깨달았습니다. 이토록 정밀하고 거대한 대형 LNG선을 오차 없이 완벽하게 건조해낼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오직 한국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기회가 찾아왔을 때 한국은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나 있었습니다. 50년의 피땀 어린 세월과 참혹한 불황을 견뎌 낸 그 인내의 시간이 바로 그곳에 찬란하게 깃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깊은 상념에 잠겨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2년 전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던 그 오만한 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6조 4천억 원을 아꼈다며 세상을 다 가진 듯 축배를 들던 그 어리석은 밤. 저는 그때 한국이 품고 있던 그 위대한 50년의 역사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어두운 시절에 흘렸던 그 뜨거운 피눈물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얄팍한 계산기 위에서 춤추는 숫자만 보았을 뿐입니다. 그 차가운 숫자 이면에 첩첩이 쌓여있는 장인들의 시간과 땀방울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제게는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라르스가 급박한 발걸음으로 제 방에 뛰어들어왔습니다. 차관님, 방금 한국 측으로부터 최종 공식 회신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튕기듯 몸을 일으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9달 뒤에 간신히 도크 하나가 빌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100%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기존 발주처 선사들과 치열한 일정 조율이 필요하고 그쪽에서 양보를 허락해야만 진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들이 내건 확고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오? 제가 마른 입술을 축이며 물었습니다. 40%의 할증 프리미엄 적용. 그리고 향후 카타르가 진행하는 모든 선박 발주 프로젝트에서 무조건 한국을 독점적인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해달라는 것입니다. 40%라는 살인적인 웃돈, 거기에 미래의 모든 발주에 대한 독점 우선권까지. 2년 전 제가 칼자루를 쥐고 있던 시절이었다면 헛소리라며 코웃음 치고 당장 문전박대했을 굴욕적인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6조 4천억 원을 아끼겠다고 그들을 매몰차게 버렸던 저는 이제 40%의 벌금을 더 물고서도 9달을 노심초사하며 자리가 나기만을 기도해야 하는 가장 비참한 처지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아무런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하에 짙은 밤하늘에는 여전히 차가운 별들이 무심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전부 받아들이겠소. 제 입에서 무거운 결단이 떨어졌습니다. 라르스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세부 조건 협상은 시도조차 안 하실 작정이십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협상을 한단 말이오? 저는 라르스의 두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라르스, 한국은 결코 단가가 비싼 나라가 아니었소. 라르스는 묵묵히 입을 다문 채 저희 참회를 듣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자신이 만든 배에 대해 끝까지 완벽하게 책임지는 나라였소. 우리는 그저 번지르르한 허울을 좇았고 한국은 영혼을 담아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었어. 우리가 고작 6조 4천억 원의 셈을 할 때 한국은 묵묵히 50년의 모진 풍파를 버텨냈어. 그 철학의 차이가 결국 오늘날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압도적인 질서를 만들어낸 것이오. 저는 책상 위에 초라하게 놓여있는 2년 전의 중국 계약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오만한 서명이 검게 찍힌 그 저주받은 문서, 그 경솔했던 펜놀림 한 번이 13조 원이라는 전대미문의 국가적 손실을 불러왔고 카타르라는 위대한 이름의 신뢰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었으며 결국 저를 이 비참한 참회의 자리로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뼈아픈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비로소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단가, 경쟁이나 가격의 문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신뢰와 책임, 묵묵히 견뎌낸 시간의 문제였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함부로 저울질하며 비교할 수 있는 여러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전 세계 조선업을 호령하는 흔들림 없는 절대적인 기준이었습니다.
저는 라시드 빈 칼리파 알마리입니다. 카타르 에너지부에서 22년 동안 LNG, 운반선 발주 전략을 총괄해 왔습니다. 2년 전, 저는 6조 4천억 원이라는 얄팍한 돈을 아끼려다 한국의 위대한 기술력을 매몰차게 버렸습니다. 그 오만한 선택은 결국 13조 원이라는 참혹한 손실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연달아 터진 3번의 해상 참사, 결함덩어리인 21척의 시한폭탄, 처참하게 붕괴된 국가의 신뢰. 그 모든 비극은 바로 제 어리석은 서명에서 비롯된 패착이었습니다. 저는 오직 얄팍하게 계산만 했고 한국은 위대한 인내로 굳건히 버텼습니다. 그 숭고한 차이가 결국 오늘날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흔들림 없는 질서를 만들어냈습니다. 대한민국은 결코 비싼 나라가 아닙니다. 자신이 내놓은 기술에 대해 끝까지 무한한 책임을 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믿음직한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6조 4천억 원을 아끼려다 13조 원을 잃고 결국 한국 앞에 무릎을 꿇은 카타르 차관의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한 나라가 50년 동안 묵묵히 쌓아 올린 신뢰와 책임은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대한민국의 진짜 저력입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주변에도 널리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느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 새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